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둘러싼 의문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허지연 변호사, 일단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목격자가 저희한테 찍어서 제공해 주신 영상입니다. 불이 난 게 오늘 오전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대인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 아파트에서 왜 화재가 벌어진 거죠? 네, 방화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이 시커먼 연기가 4층 아파트 그 호수에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안은 지금 시뻘겋게 불바다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오른쪽, 지금 화면상으로는 왼쪽에 있는데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커먼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로 바빴던 오전 8시 17분경에 발생한 화재인데요. 예. 4층에서 시작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아파트 전체를 저렇게 뒤덮으면서 아파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짐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얇은 겉옷만 걸친 채 뛰쳐나온 사람들, 그렇군요. 잠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샤워하면서 양치하다 나온 주민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피하는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예. 양말을 미처 챙겨 신지도 못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대피한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욱한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21층 꼭대기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네. 이게 불 때문에 다칠 수도 있지만 연기를 두세 번만 마셔도 금방 정신을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이 나니까 한 5분 정도 살려달라는 여성의 다급한 비명을 들은 예. 그런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나서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 현장에서 폭발한 유리 파편이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까지 뒤덮을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고요. 지금 인명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자, 이 화재로요.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이 화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다봤더니 불이 시작되더라고요.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왕좌왕 하더라고. 소금바람으로. 저쪽에 연기 나니까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할머니가 워낙 급박한 상황에 불이 딱 퍼지고 이러니까 줄을 타고 기레기선하고 안테나선하고 그거 동시에 잡고 뛰어내리는데 자,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아침부터 생각지도 못한 화재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방금 주민의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예. 실외기선과 안테나선을 동시에 잡고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4층에서 7, 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해서 지금 그래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아파트 높은 곳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뛰어내릴 정도였다고 하면 네. 그 뒤에 오는 불길이라든가 연기가 너무나 무섭고 심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뛰어내림을 감수할 정도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파트 내부는 불길에 휩싸여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아이고, 때문에 예. 굉장히 주민들이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낙상과 연기 흡입 등 상처를 입고 경상을 입은 4명도 지금 병원에서 옮겨져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 사망자도 1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명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예. 확실한 인명피해 규모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100분 만에 완진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시커멓게 그을린 연기라든가 특히 유리 파편이 튀면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두가 안전해야 될 내 집에서 저렇게 갑자기 날벼락처럼 불이 났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 화재를 둘러싸고 의문점들이 몇 가지 남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화재가 발생한 곳이 4층인데요. 이렇게 제보자 영상을 보면요. 육안으로만 봐도 두 집 건너 있는 집에서 동시에 큰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는 집이 아니라 두 집 건너 있는 집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뭐 혹자는 이게 뭐 층간소음 이런데 보통 층간소음은 아래 윗집 사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같은 층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은 층도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층이 아닙니다. 예, 같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이런 그 일이 벌어졌나 하는데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여기 살다가 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예.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이 4층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현재 용의자는 아래층에 거주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네, 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자, 그런데 허재민 변호사, 방화로 일단 추정이 되면요. 일단 경찰이 용의자를 계속 추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붙잡혔습니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의자 추적한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용의자가 잡히기는 잡혔는데 제가 아까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지문과 용의자 지문을 비교를 해서 두 사람이 동일인 것으로 지금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 쪽에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현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이 아파트 지하에 이 사람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어 있고 예. 그 뒤에 인화물질이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 사람 시신 근처에서 이 불이 내는 것에 쓰였던 어떤 도구로 추정되는 것도 같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숨진 사람이 용의자로 지금 추정이 강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숨진 방화 용의자인 60대 A씨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인근 빌라에서 예. 유서까지 지금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딸 앞으로 남긴 유서였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할머니 잘 모셔라, 엄마 미안하다 이런 내용과 함께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이 동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문을 대조해서 현재 추적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허재민 변호사, 일단 그러면은 용의자의 방화 동기도 밝혀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숨진 방화 용의자가 이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작년 말까지 거주했었던 그런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방화 동기가 지금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4층 주민과 굉장히 한 오랜 기간,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고 하고요. 예. 작년 9월에는 심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 지금 4층에 거주하는 주민과 폭행 시비까지 가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이게 입건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 상황이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남아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를 좀 정확한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현재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만큼 최대한 면밀한 또 수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방화 13분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다른 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8시 4분경인데요. 예.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예요. 그 빌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게 사실 화염 방사기나 농약 살포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 모습이 신고가 들어왔고요. 해당 빌라는 그 A 씨, 지금 추정되고 있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A 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곳으로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당국은 빠른 진압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경찰은 이 화재 역시 A 씨가 벌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더미에 지금 불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도 역시 A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화재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 대피 과정에서 이제 허준 변호사 설명대로 전신 화상을 입고 또 추락하셔서 중상을 입으신 분도 현재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에서 방화 용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방화 용의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민사상 문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방화 동기와 원인이 좀 밝혀져야지 결국에는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할 대상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실제 방화범이 맞는지 수사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족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이 보험 처리를 통해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예. 나중에 보험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정 승인 그러니까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인한다라고 해버리면 네. 실제로 배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조금 더 전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예. 피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완강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테나 선만 가지고 뛰어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피해 확대한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리 책임자도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순정남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입니다. 오직 애순만을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반한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배우 박보검 씨에게 폭삭 반한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자, 허준 변호사,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런 증언이 나오는 겁니까? 이 사연 들으시면요.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폭삭 반하실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 정말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저는 보다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에 미술팀 스태프 A씨가 최근에 알려준 미담입니다. 미술팀만 아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말문을 연 건데요. 촬영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관식이 옆에 있는 항아리에 이 최신형 그 컴퓨터를 놔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 1960, 70년대 제주가 배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신형 컴퓨터가 나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오게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태프가 감독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쵸.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관식 역을 맡은 박보검 씨가 제가 감독님 연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한번 다시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그래요? 실수인 것처럼 나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녹취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관식이가 아이패드를 보더니 감독님에게 가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연기가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모니터 한 번만 확인해봐도 되냐고 제 잘못을 덮어주려고 본인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아이패드를 제게 건네주면서 아니 안 걸렸어 걱정 마요 그러면서 윙크를 날렸습니다. 근데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스태프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좋게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내 실수인 것처럼 말하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박보검 씨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실수한 것처럼. 왜냐하면 배우가 연기 욕심이 있어서 한 번 더 연기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태프가 만약에 거기 컴퓨터를 치우는 걸 깜빡했다 하면 네. 이 스태프는 정말 촬영 현장에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보검 배우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마치 자기 실수인 것처럼 덮어주면서 상황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관식이 역할을 처음에 누가 할 것인가 이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박보검 배우가 1순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박보검 배우가 평소에도 착하기로 소문났는데 예. 관식이 역할이 정말 애순바락이거든요. 그런데 연기력도 좋아야 되지만 착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애순이만 계속 보면서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애순이를 지켜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남편감을 연기를 해야 네. 되는데
말을 많이 안 해요. 관식이는 눈빛과 행동으로 묵묵하고 우직하게 애순이를 챙겨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빛 연기, 행동 연기 이런 연기력의 착한 이미지 그리고 원래도 착한 이 심성까지 겸비한 사람만 관식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딱 박보검 씨였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착하기로 소문난 박보검 씨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현장에서 정색을 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역 친구 중에 어떤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 어디서 보고 들었나 보다 듣고 그냥 외웠나 보다 싶은 말을. 비속어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검 씨가 그 친구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잡고 네.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그 말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삼촌이랑 약속해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사실 뭐 최진희 변호사 별거 아닌 일 같아도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어떤 상황에 적극 나서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죠. 어른은 낄낄 빠빠 잘 해야 된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옆에 보던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유 씨가 박보검 씨의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에 상당히 반한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본인은 스타고 그냥 가도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박보검 씨가 얘들아 이때는 하면서 상황을 딱 정리했다고 합니다. 예. 다들 불편해할 때 한 마디 딱 던져주고 그것에 감동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더 좋았던 것은 다 그걸 촬영이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가서 박보검 씨가 얘들아 아까 내가 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정말 제대로 끼고 제대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박보검 씨처럼 이 사람에게 폭삭 반했다 이런 증언이 또 속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군부대라고 하는데요. 허재인 변호사, 이거 대체 군인들이 누구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흑복 입고 눈빛 세게 쏘고 있는 저 사람 보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BTS네요. 예. 네, 바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B씨입니다. 저 잘생긴 얼굴로 흑복 입고 있는 성실하게 군복무하는 모습도 팬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을 줘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팬들만 반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부대원들을 다 그냥 자기 팬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 생활을 같이 한 A씨가요. 자기 SNS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 번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깨와 허벅지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군사경찰 모범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격에서 만발사수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B씨의 사격 솜씨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비나이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20발 중에 20발 다 맞춰서 만발사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시가지 훈련이나 사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1등을 하고 부상투혼으로 모범상까지 받는 이런 모습들이 네. 진짜 부대원들 그리고 나를 자극했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형이 보여준 꾸준함과 열정 덕분에 재활치료사라는 꿈을 더 단단히 다지고 군생활 내내 운동과 공부 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었다. 이게 다 B형 덕분이다. 이런 훈훈한 얘기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이런 군부대의 미담이 이어지려면 뭐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대원들이요. 먼저 전역을 하면서 B씨한테 다 지금 팬레터를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형 덕분에 내가 이 보디빌더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책도 추천해줘서 고맙다. 인간 자기개발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부대원들 위해서 운동기구를 또 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낡은 운동기구를 새 걸로 다 바꿔줬다고 하고요. 네. 부대원들이랑 같이 외출이나 외박 나가면 장어를 쌌다는 거예요. 그 비싼 장어를 먹이면서 사실 B씨가 95년생이어서 아마 그 동기 선후배 중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일 거예요. 그런데 다 진짜 친동생처럼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B씨가 외모 그리고 가수로서의 실력도 유명하지만 저렇게 군 생활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거기다 이제 인성까지 더하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아이돌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메이카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메이카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클래스가 다르단 말을 하죠. 저 아이고, 앞에 예. 튀어나가는 사람 보세요. 거의 뭐 합성처럼 지금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달리기 모습인데요. 부모예요. 네, 학부모라는 게 믿어지지 않죠. 시합 준비하던 엄마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다른 학부모들 멀찌감치 저렇게 앞서 나가더니 나중에는요. 이걸 드론이 찍고 있었는데 이 드론조차도 저 엄마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빠른 총알 같은 엄마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게 학부모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저거 영상만 보면 올림픽 같아요. 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요. 셜리앤 프레이저 프라이스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네, 셜리앤 프라이저 프라이스인데 육상 단거리 선수고요. 최고 기록이 10초 60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올림픽 금메달만 3개, 세계 선수권 10회 우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 자녀가 있는 학교에 운동회 가서 저렇게 모습을 보인 건데요.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키가 1m 52거든요. 52cm인데 사실 이제 운동선수는 키가 좀 적은 편인데요. 자메이카의 그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네. 우사인 볼트는 1m 95cm예요. 그래서 짧은 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작은 체구에 폭발적인 스포츠를 하고 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포켓 로켓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이분이 그래요? 펑펑 울었대요. 예. 내 스포츠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복귀하고 1년 후에 세계 선수권을 또 재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별명이 바뀌어요. 아까 포켓 로켓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마미 로켓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켓.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그 프레이즈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은 바로 엄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우승 기록에 올림픽에 뭐 아들의 운동회 어떻게 보면 금메달 기록까지 추가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심지어 이번 운동회가 이게 첫 기록이 아니라고요? 네, 2023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50m나 앞섰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가벼운 레깅스 차림에 운동화 신고 머리에 야구 모자 쓰고 저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야말로 마미 로켓이 출동을 해서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프레이저도 아이들 운동회에 학부모 달리기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기 나가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 때 남편이 4등하고 아들이 3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대표 육상 선수 가족인데 금메달 하나 못 따가는 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학부모 달리기에 저렇게 몸소 출전해서 1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최진영 변호사 저 정도면은 학부모들 다른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스프린터다. 내 사전에 천천히 달리는 DNA는 없다. 이런 식으로 예. 한마디로 프로의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기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저렇게 질주하는 모습이 아마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동을 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모전 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에서 허들 경기에서 아들도 1등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치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로 후보 4명이 추려집니다. 난타전을 방불케 했던 지난 주말 토론의 여진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남희 기자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모습. 민주당이 자폭 경선 분당 대회라고 혹평했을 만큼 공방이 치열했던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파열음이 들렸던 지점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좋았는데요. 특히 나한테 질문할 게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자, 홍 후보가 꺼내는 이 질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B급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자 홍 후보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새까만 후배입니다. 처음부터 이미지 정치하려고 덤비면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비꼬아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템포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그렇죠. 거예요? 뭐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최진현 변호사. 사실 저렇게 조추첨 때 나란히 앉았을 때만 해도 두 사람 처음 대화해보고 분위기도 나름 훈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네거티브 공반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사실상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8분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서 상당히 한랭전선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의 국가의 경영 이런 부분보다는 뭐 B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나온 것 자체가 뭐 한동훈 후보한테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부분 경선이 제목이 어떠냐, 슬로건이 어떠냐, 2030 청년이 계획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질문도 어떻게 뭐 홍준표 후보가 질문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준 질문을 앞에서 읽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예. 그것을 받아칠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뒤에 이런 부분이 어떤 후보에 대한 비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약간 기분이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정책 경쟁 이런 부분이 방점이 찍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요. 이 한동훈 후보가 오늘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법정 한도가 29억입니다. 네. 근데 20억을 5시간 만에 모았다고 또 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거 하루 만에 법정 한도 다 채웠었는데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8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번에 대선 경선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20억을 5시간 만에 채웠다고 하면 뭐 29억 채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루만이나 아니면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29억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은요, 내일 1차 컷오프로 일단 후보 4명이 추려집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뭐 사실상 3강인 분위기에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일단 두 사람이 오늘 일정을 보니까 나란히 대구로 갔더라고요. 이게 100%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가 1차 조사인데 대구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만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유권자가 제일 많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책임당원이 제일 많은 것도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층대 표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구 수성구 아니면은 뭐 서문시장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집토끼를 압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결국 3강 2중 3약 이 중에 2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승부처로 지금 TK를 간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금 4명을 압축하는 데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랑 무당층이랑만 하는데요. 보면은 무작위 추출로 여론조사를 해요. 결국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층도 이분들의 지지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 대답할 층을 노려서 오늘 뭐 나경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후보도 TK 가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내려가서 TK 미신 공략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뭐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공직자 사퇴 시한도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남희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외신 인터뷰 때 보면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노코멘트 이런 답변을 내놔서 이목을 끌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대형 교회를 또 찾아서 뒷말을 낳고 있어요. 네, 어제가 이제 부활절 종합 예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한덕수 총리가 간 그 교회가 대선 주자들의 필수 코스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대행 지금 사진도 찍혔고요. 어제 보면은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그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갔었고 홍준표 후보도 2017년 대선 당시에 갔었고 굉장히 최근에는 나경원 후보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더 한 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요즘 많은 분들 만나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출마합니까? 질문 많이 받는데요.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51 대 49.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51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내일은 뭐 외곽 조직에서 출마 축구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 진영 혼전 상황에서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순항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처음 다자 대결에서 50%를 돌파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 예. 그런데 경선 득표율도 뭐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극체제가 계속 부각될수록 오히려 본선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번 선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 소위 이제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로서 누가 가장 잘 준비된 리더인가, 그 당을 다 떠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하겠다 그런 생각이 가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란을 벌였던 그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극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무엇을 대선의 가장 중요한 구도로 잡느냐,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추궁이고, 그 책임 추궁 때문에 특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크게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 일극체제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살짝 오한이 들더라고요. 90%가 넘었다는 거에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를 오면서 했던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비밀 투표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100% 한 사람한테 지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떤 그 의견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선이라는 사태 속에서 90%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 사실상 네.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부분이 2025년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정당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아직 득표율이 지금 90% 가까운 거지 네. 그렇죠. 넘진 육박한 않습니다. 거죠. 많이 네. 그랬듯이 그거만- 대구 경북에서는 9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I like it all. It's all good stuff. Great American food.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좀 생각보다 반전이어서 덩달아서 그럼 대통령의 건강 비결이 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윤계 평론가, 일단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그분의 우리나라 나이로만, 그러니까 80세라는 나이도 문제지만 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지적해서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1946년 6월생인 이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4년 전에는 111kg이었는데요. 예. 4년 후에 이번에 102kg. 아, 빠진 거예요? 네, 목소리가? 9kg나 일단 다이어트를 했고요. 예. 인지력을 측정하는 몬트리올 인지력 평가에서 30점 만점을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 나이 80세 고령임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죠. 주치의가 뛰어난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으로 임무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젊은 시절부터 정크푸드라고 하는 햄버거를 비롯한 그렇죠, 저렇게. 네. 패스트푸드 그리고 탄산음료
음료를 굉장히 즐겼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80세가 될 때까지 저렇게 그러니까요. 인지력, 체력이 다 좋은지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밝히거나 주위에서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43세에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고요. 예. 아들에게도 절대 술, 담배 하지 마라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둘째는 자신을 스스로 아주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나 젊은 사람이야. 나 네. 늙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023년 유세에서 나는 너무 젊고 활기차다고 말하면서 제 젊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신체 활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예. SNS 같은 걸 너무 활발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페이스북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SNS의 활발한 활동이 정신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젊은 비결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남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할 말은 다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늙지 않는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시원하게 화끈하게 다 하는 성격 때문에 예. 그게 건강 비결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꼰대인지 아닌지는 그 유인결 평론가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개인 가름을 하고 그런데 자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선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면요. 새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 DJ 또 주치 출신인 정남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 교수님, 일단 대통령도 건강검진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는다면 좀 어디서 받나요? 네, 받습니다. 받으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예. 국군 서울지구병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국군에 속해 있죠. 예. 거기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으로 쭉 지속돼 왔죠. 네. 거기에서 많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1차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부분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옆에서 어쨌든 대통령 시절에 DJ를 지켜보셨으니까 당시의 건강은 어땠는지 또 의사 조언은 좀 잘 듣는 편이셨는지 궁금해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절대 교수님이시죠? 예.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거. 세브란스 병원에 오셔서 예. 그때 그 스텐트 시술한 다음에 쾌차하셔서 나가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클린턴 대통령을 뵈러 갈 때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군요. 네. 매우 오래된 사진인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건강 이상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신 다음에 진단서를 그때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때 후보의 건강 상태를 허갑범 그 당시 네. 교수님께서 다 공표를 했죠. 그때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그 건강이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71년도에 아마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못 쓰게 되셨죠. 그래서 상당히 힘드셨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도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증명되지 않은 약 같은 건 좀 잘 안 드셨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께서는 과학신봉주의자예요. 아. 과학은 정말 과학신봉주의자십니다.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근거를 대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시고 특히 보약이나 이런 약제들, 민간약 이런 건 네. 절대 안 드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절대 안 드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건강검진을 해도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답 먼저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건강한 거 거기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유력 정치인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돈은 아무리 써도 네. 얼마 이상 지나면 재미가 없다.
이성관계도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근데 권력은 안 지친다. 끝없는 엔돌핀을 돌게 한다. 이런 얘기 제 기억에 남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되게 오래 삽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권력이 주는 엔돌핀 이게 좋은 데 쓰여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급, 2급, 3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치면 1급 비밀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동선입니다. 네. 그건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회의록이라든지 네. 이런 중요 결정. 세 번째는 이제 이제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정상회담록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 건강이 저 두 번째 들어가요. 2급 비밀에. 네,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대통령 건강을 중시하는 건 사실은 결코 유쾌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재 국가일수록 생체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북한처럼. 근데 우리는 독재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분단 체제라는 안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에서 분단 체제는 사실상 휴전이면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바로 안보에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분단 체제라는 준전시 상황 이런 안보적 민감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건강을 좀 더 이제 유의하는 거고 대개의 경우 국가가 정상의 건강은 다 상당히 기밀로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체제는 안보, 북한이나 같은 이런 경우, 그럼 러시아 같은 독재 체제는 이제 예. 독재 체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안보, 그러니까 분단 체제 때문에 2급 비밀로 분류되는 또 아픔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정남식 교수님,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건강은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와 직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치의가 누가 될지도 이번에 또 관심이 모아질 텐데, 그럼 이 주치의 역할, 주치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치의는 이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는 한 분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자문 의사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자문 의사들은 각 분야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고 또 훌륭한 의사들이 이제 선발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자문의 팀을 만들고 주치의는 그 중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역대 대통령 주치를 보면 이제 대부분 국가니까 국립대학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왔죠. 예. 첫 번째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개업하셨던 분이세요.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때 인물은 개원이시고 그분이 이제 주치를 사진이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되오면서 주로 서울대학의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치의를 맡으셨죠.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연세대학의 당뇨병의 최고 권위자이신 허갑범 교수님이 네. 이제 주치의가 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주치의를 맡게 되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연루하셨잖아요. 예. 심혈관 계통의 문제가 생길 때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5세거든요. 네. 젊은 나이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제가 대체 무슨 인적 관계나 관계는 그러시군요. 전혀 없었습니다. 보수는 받으셔요? 어떻습니까? 명예직입니다. 무보수예요? 예, 무보수이고요. 그거는 명예죠. 국가 원수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무슨 월급을 정할 수도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사님하고 가끔 명절 때 네. 격려해가지고 친필로 쓰셔서 가끔 격려금을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아주 소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보수지만 또 격려금 소액 정도는 예. 또 받으셨던. 명절 때. 예, 명절 때. 네, 주셨습니다. 그런 비화를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통령 건강은요 비밀로 감춰졌지만 그런데 그 비결만큼은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유인규 평론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새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쉽지 않은 자리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평균 수명이 높다면서요, 대통령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욕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막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굉장히 수명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타나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 90세, 윤보선 대통령 92세, 최규하 대통령 87세, 전 대통령 90세, 노태우 대통령 89세, 김영삼 대통령 86세, 김대중 대통령 85세, 평균 수명 88세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일단 윤보선 대통령이지만 이들이 집권한 1960년대나 80년대의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62세였거든요. 그거는 남성들은 더 짧았다는 것을 보면 게다가 환경, 영양, 뭐 건강 상태가 모두 다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장수하시는 것이 놀라운 지경입니다.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도 일반인보다 긴 수명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는 국적과 뭐 인종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이 월렌스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가 2011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자연사로 사망한 전직 미국 대통령 34명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그들의 예상 수명이 68세였다는 거 보면 평균 10년 이상 더 살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만 클린턴 대통령이나 뭐 다른 퇴임한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연세에 불문하고 대통령 그만두시자마자 확 늙어 보이는 외모를 하는 거 보면 역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로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수님 보시기에 같은 질문이지만 그 리더가 된다는 거는 첫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면 리더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많은 고초 생활을 겪어가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사람을 포다듬고 말하자면 포용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오래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지 않으셨나 저는 이런 게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한 그 비결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유지하시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다른 면에서 좀 한번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건강 비결이 뭘지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가 뜰까요? 건강 비결 운동이 뜨는군요. 사실 운동파 대통령 하면은요 바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올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 트랙을 9바퀴 돌며 민주주의를 위한 달리기를 함께하는 등 양국 정상의 우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유명한 조경 매니아잖아요. 저분은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조깅하고 피트니스하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분 대통령 하실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침에 뛰는 건 미군들밖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당시에. 조깅이란 말도 사실 신기할 때거든요. 요즘은 한강 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분이 6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아침에 한 20-30분을 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경호팀들이 곤란했던 게 지금도 지금 뛰잖아요. 지금 클린턴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할 때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를 하려면 호텔은 괜찮은데 뛰려고 그러면 적어도 수백 미터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호 동선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감했겠네요. 67년부터 이제 그 건강을 허용하는 한 나중에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30여 년간을 조깅을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단식하면서 그때 유명한 얘기 있죠. 닭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때 빼고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분 때문에 조깅이라면 알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요새는 한강 나가면 뛰시는 분들 굉장히 흔한데 선구안적인 또 지혜를 갖고 계셨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또 DJ 주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한 운동이 수영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71년도에 그 의문의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고관절이 그 손상을 입고 뛰질 못하셨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수영을 권고했고 수영으로 쭉 건강 관리를 해오셨었어요. 청와대 계실 때도
물에서 주로 운동을 하시고 물에서 걷는 거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그 수영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요?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로 운동을 하셨습니다. 뛰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청와대에는 수영장이 있군요. 예, 그 안에 시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역대 대통령들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힐링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운동보다는 조금 더 정적인 활동으로 건강 관리를 했다는 대통령이라는데 그럼 힐링파 대통령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워낙 정적인 분이어서 꼼짝 안 하실 것 같은데 뜻밖에도 힐링 저희 운동을 박근혜 전 지금 대통령이에요? 보여주시는 거는 물구나무 서는 장면인데요. 그래요? 예. 예. 방송국의 그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셔서 네. 번쩍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평소에 국선도의 단전호흡과 예. 기체조종을 합쳐서 이제 심신단련을 했고요. 2004년에 뭐 미니홈피 이런 거 많이 올리시기도 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을 이제 다 여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너무 심해서 몸이 약해져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는데 네. 단전호흡과 이런 걸로 건강을 하면서 몸이 이제 추스러지는 걸 이제 느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느꼈다라고 하고요. 옥중 생활 중에도 단전호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힐링으로 소문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스스로 그 쓴 책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도 나는 정말 책을 읽는 것 독서가 나의 힐링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등산 덕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국내에 있는 산은 물론이거나 외국에 가셔서 뭐 네팔도 한번 가셨었는데 예. 외국 잘 안 가시는 분인데 그때도 가셔서 등산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올리신 걸로 했고요. 건강 비결 분명히 등산이라고 밝혔고 자택도 그래서 꼭 산자락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평창동 북한산 산자락 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산자락에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그때 기자단들이랑도 등산을 했던 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또 건강 비결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가 뜰까요? 식단이 뜨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 세 분의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밥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밥상입니다. 정남식 교수님 딱 보기에 어떤 대통령 밥상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게 보게 되면은 홍어 삼합이 나온 거 보면은 전라남도의 특산이죠. 홍어 삼합. 예. 조기찌개, 민어매운탕. 그렇죠. 불도장, 산낙지, 민어매운탕 전부 생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맛깔스럽게 이제 전라도 그 호남 음식인데 어떤 대통령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즐겨하시던 음악. 주치이셨던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식단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이게 생선으로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담백하고 칼로리도 뭐 풍부하겠지만 콜레스테롤이 적고 또 뚱장어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셔요? 뚱장어 전 본 적이 없는데 네. 갯불에 가면 막 뛰어다닌대요. 그거를 해가지고 많이 팔딱팔딱 드셨어요. 뛰는 애? 팔딱팔딱 뛰는 거. 그것도 좋아하셨고 상당히 대식가셨습니다. 아, 대식가셨어요? 식사를 잘하시고 뭐 남기는 법이 거의 없으셨다고 그래요. 저 같이 식사할 때도 뭐 다 끝까지 비우세요. 밥 한 톨도 이거 얼마나 농부가 네. 이 힘들어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대식가라고 하면 양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드셨었어요? 젊은 사는 만큼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네. 건강에 저는 잘 먹고 이렇게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마르고 또 영양 부족이 되잖아요. 임종하실 때까지도 참 식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식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게 두 분의 대통령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던 음식 왼쪽에는 갱식국국, 오른쪽에 칼국수가 뜨는데 유인계 평론가님 누구입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갱식이국의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예. 또 경상도에서는 갱식이국 혹은 갱죽이라고도 합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조리장을 맡았던 이근배 조리장은 대통령이 몸이 좀 으스스하다 싶을 때는 갱식이국 좀 끓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했는데요. 갱식이는 갱죽을 말하는 경상도 이름인데요. 멸치 국물에
푹 익은 김치와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넣고 끓여내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서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빙식이국이라고 보지만 일반 사람들 볼 때 개밥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부산 사람인데 저 국 어머니가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또 노태우 대통령이 으슬으슬할 때마다 드셨던 게 갱식이국이고요. 반면에 칼국수가 아까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네. 예. 칼국수의 김영삼 전 대통령. 네. 예.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 시절에 그때는 당 대표의 집에 가서 기자들이 아침밥을 먹으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우거지국만 끓여주셨어요. 365일 우거지국이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로는 칼국수만 먹이셨습니다. 그러셔요? 네, 청와대 만찬 이럴 때도 무조건 칼국수만 먹이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메뉴가 너무 칼국수였고요. 정말 빨리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1.5배 정도로 드신다 그래서 딴 분들이 워낙 딱 먹고 젓가락 놓으시면 네. 배가 고파도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어서 불평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기자들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밥상을 봤다면요, 이번에는요 정반대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와인 에멘탈 치즈가 뜨는데 이게 밥상보다 실상이잖아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 김정일의 요리사가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였어요. 그분이 이제 있다가 김정일도 있었고, 네. 문도 있었고, 근데 나와서 책을 썼거든요. 실내만 봐도 지금 김정은 예, 같은데요. 에멘탈 예. 치즈, 와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육류를 좋아하고 이 와인을 뭐 10병까지 먹을 정도로 에멘탈 치즈 특히 좋아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정은의 취침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요? 네, 본인이 말했어요. 네. 나 취침 시간이 새벽 5시라고 공개 자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밤에 먹는다는 거죠. 밤을 새면 그 야식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다 건강식단을 얘기를 했는데 건강에 가장 나쁜 시기의 음식을 가장 나쁜 시기에 먹는 거죠. 낮에 먹어도 안 좋은데. 낮에 먹어도 안 좋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체중, 체격 예. 이런 게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송 교수님, 지금 김정은 지금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좋은 식단은 아니죠? 저렇게 먹는 사람들이 우리 나이도 많이 생겼죠. 네. 젊은 분들 중에. 근데 저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오랜 동안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식단이고 체구고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또 흡연도 많이 하죠. 예. 과체중이죠. 저런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혈관의 동맥경화증, 네. 거기다 통풍까지 있죠. 다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죠. 이것도 무시 못하는 엄청난 가족력입니다. 이걸 네. 우리가 위험 요소라고 그러는데 위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환자가 나한테 온다면 이건 엄청난 위험한 환자죠.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라는 건 무지하게 잘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자, 조한범 박사님.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에 그러니까 본인 건강만을 위한 만수무강 연구소 이게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뾰루지나 뭐 뒷목에 혹 같은 걸 그대로 있는 채로 노출시켜서 이 건강 이상설도 불거졌었잖아요. 일단 만청산 연구소라고요.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만청산 연구의 소속 연구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수무강 만년청년의 약자가 만청산 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건 다 맞는답니다. 예를 들면 인삼이 몸에 좋지만 약간 독성이 있잖아요. 네. 홍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삼을 닭에게 먹여서 그 닭이 낳는 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거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거든요. 네. 그 1912년 4.15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평균 북한 주민들보다 한 15년에서 20년을 더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죠. 근데 김정일로 내려오면 이 김정일은 70을 못 넘겼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으로 오면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뾰루지라든지 우리 대통령 주치 옆에 계신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게 5년 동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혹을 끝까지 달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손을 못 대는 만청산 이유가 연구소 연구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네. 아까 뭐 DJ께서는 말씀 잘 들었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해라 해도 실제로 가보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김정일도 열차 안에서 객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청산 용서가 있지만 저도 혹도 나오는데 지방종. 김일성은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지방종이니까 뭐 갈닥하게 이렇게 저희가 째서 꺼낼 수도 있지만 누가 칼을 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다. 그렇죠. 설명이신 건데.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유인길 평론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그럼 이제 6월에 대통령이 될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건강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약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건강 정보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74세로 현재로서 턱걸이를 하시네요. 최고령인데 턱걸이를 하는 영상이 화제였죠. 물론 그 배치기로 시작을 하는 턱걸이였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6번이나 성공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 장관이 제일 연장자이지만 건강은 정말 아우들 못지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했다고 했고요. 푸시업 영상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세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건강 비결을 운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걷기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예로도 들었지만 홍준표 후보도 한 인터뷰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타고난 체력을 내세웁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가운데 가장 커다란 재산이 바로 체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잠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숙면을 취한답니다. 보좌관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은 토막잠을 잘 활용하는데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렇게 잠을 잘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한동훈 대표도 술, 담배 하지 않고 사무실에다 철봉을 설치해놓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또 대통령의 건강은요,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그 비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